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심 악화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관련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논란과 문제가 생기면 이를 땜질하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함께 짚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또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그러니까 총 6명인데 지난 7일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 또 민심이 요동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에서 일괄 사표를 한 것 같은데 사표를 내서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조직 개편이라는 건 진짜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요번에 이제 되시는 비서실장이 만약 바뀐다면 네.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 20개월 갖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제 19개월째 하니까 이제 교체 타임은 되는데 네네. 대통령 청와대라는 게 이래요. 등산하고 비슷해서 네. 올라갈 때 넘어지면요 찰과상인데 내려올 때 넘어지면 이거는 골절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비서실장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겠죠. 당의 대선 후보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정권 재찰충이라는 여러 가지를 하고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개 또 퇴임 후에도 모시고 이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렇게 부동산으로 시발이 됐지만 이 청와대 조직 개편 이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정 운영에 모멘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바뀌는 사례는 조금 무리한 국정 운영에 무리한 그런 어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아마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먼저 수석 몇 분을 하면서 봉합을 하고 비서실장 바꾸는 부분들은 좀 뒤에 가는 거 아니냐.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 경제통이라 그래서 뽑은 거죠. 네. 원래 사업도 하시고 산업통상위원장도 하셔갖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수석과 비서실장이 바뀌면 여론이 더 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정책에 진짜 앞선에서 하시던 분을 놔두고 여기서 이런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더 좋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실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사실 최 고모님은 일단은 만약에 전체 다 물갈이가 되면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이번에 교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거는 부동산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교체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지금 이 현 정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까지 해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제 다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국민의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상실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서진들 분들이 실장님을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의 행동들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 중에 몇 분은 다주택자 모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에 어떤 중점을 두고 그동안에 이제 다주택자를 빨리 벗어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날짜까지 지정해서 7월 말, 8월 말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 반영해서 이거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신뢰와 이어지면서 향후의 어떤 전국의 향방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만큼의 태풍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한 열대성 어떤 저기압 정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규모 어떤 태풍으로 된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다른 이슈들도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지금 큰 굉장히 모든 것을 됐죠. 지금 섭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갖다가 눈치를 채시고 아마 뭐 비서실 쪽에서 일괄 사표, 사실 일괄 사표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하나의 신상이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정도까지 나아갈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데 최 고문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저는 국민들에게 뭐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 충원한다고 해서 어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실망감의 가장 핵심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20번을 넘는 그 정책의 발표, 대책의 발표 속에서 지금 많은 평가들이 굉장히 실패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에 대해서 정말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지는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앞에서 했던 분들은 여전히 이번에 이런 인사 변동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논의의 대상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외에도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명확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적인 인사까지 연결돼야만이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두 분은 지적해 주시는 게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이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했던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은 이제 향후 어떠한 정책을 피더라도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이제 많이 퇴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그 책임이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먼저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집 말고는 다 주택을 팔아라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여러 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엔 청와대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사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공분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어떤 그런 서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직자들은 어떻게 말과 행동이 좀 무거워야 되고 또 일부의 그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두나무 밑에서 각끈을 매지 말아라는 어떤 그런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 공직에서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까지 저렇게 청와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집을 팔게 되면 우리가 집을 사지 않아도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조정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 그런 시그널이 이제 처참하게 이제 무너진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이제 통감하는 어떠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괄 사퇴를 할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라면 비서실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각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는 국회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어떤 이제 그런 참된 공직자의 모습들이 좀 재정립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앞서 최 고모님 그 말씀 해주셨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했는데 지금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라고 하면 후임자들이 누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후임자들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은혜 부총리라든지 또 이 중에 한 명이 김현미 장관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현미 장관이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 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뭐 기억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기준 부총리 이제 뭐 낙마 때문에 6명의 수석과 실장한테서 이제 봤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사회수석이었고 그때 첫 마디가 모든 중요한 정책은 내가 한다 이랬거든요. 만약에 김현미를 다시 이제 장관을 비서실장 오면 전적으로 내가 끌고 간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게 대통령한테 이제 책임이 올려붙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이 정권에서는 부동산하고 전쟁에서는 뭐 반드시 승리하겠다. 뭐 네.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정책 라인의 수장들이 먼저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사표를 받을 건 받고 다시 라인업을 하면서 진짜로 이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상태로 가야지 뭐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 뭐 일회성 이벤트가 이런 이 사람 교체일 수 있겠죠. 예. 이걸로 순간 모면하는 거. 지금 국정 지지조사의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지금 민심을 설득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순서를 잘 맞추셔서 해야 되고 누가 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중요하고 또 사실 이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먼저 거기를 뭐 바꾸기 시작하면은 네네. 이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겠지만 제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뭐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일단 정책 라인의 사과 그리고 뭐 일괄 교체든 뭐 하여튼 부분 교체든 적정한 수준의 교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이것을 뭐 리뷰하고 정책이 어디가 잘못되는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하여튼 그런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뭐 1년에 네. 그런 뭐 시리즈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그 리스트에 보면은 김조원 민정수석이 들어가 있는데 김조원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도 있어요. 지금 현재 김 수석이 2주택자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서울 잠실, 송파구 잠실동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집을 한 채 내놓으려고 내놨어요. 잠실에 있는 집을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한 2억 원가량 더 비싸게 내놓으면서 야권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매각 안 하려고 일부러 비싸게 내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나온 건데 네. 남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논란에 더 기름을 붓는 발언이 안 난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은 정말 국내 여러 가지 민심이라든지 또 국내 정세 부분과 관련해서 최고의 어떤 책임자 자리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공직 중에서도 정말 책임과 네.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의식이 가장 이제 앞서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갑자기 이제 저런 뉴스를 접할 때 생각났던 게 이제 예전에 멸사봉공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직자는 사실 공적인 이익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어떤 책임이고 몸가짐이라고 볼 의식이겠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분이 사실은 다주택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기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맞지 않는 재산의 어떤 보유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 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전부터도 좀 문제가 조금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또 매각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사의를 좀 표명했다가 또 뭐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언론에 보니까 이제 그 자재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법조인 부분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조금 의사를 갖다가 좀 다시 후퇴시킨 게 아니냐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네. 마침 이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놓은 매물로 내놨다가 이 부분에서 그 주변 시세 부분보다 정말 저렇게 지금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주변 시세보다 우리가 보통 뭐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는 네. 할인 판매를 해야만이 당연히 조기에 빨리 판매를 할 수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참 핑계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핑계를 대신 것 같아요. 뭐 남자가 뭐 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 이야기. 즉 좋은 의미로 들으면 나는 공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 외에는 일반적인 생활 부분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모르는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핑계를 배우자에게로 돌리거나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정서에는 아주 그 반감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인데 저게 해명인지
오히려 저걸 갖다가 섭을 지고 뭐 불난 데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불을 더 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에 대한 처신은 제 짧은 지식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그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무리들의 어떤 나온 이야기들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20억 원에 내놔야 되는데 22억 원 정도에 내놨더니 아니 가격을 잘 몰라서 그 시세를 잘 몰라서 일찍 뭐 좀 비싸게 내놓은 거지 뭐 알고 이렇게 일부러 집을 안 팔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해명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가격도 논란이긴 한데 이 발언이 너무 요즘에 성평등을 많이 추구하는 이 시대에 남자들은 잘 모른다. 그럼 남자들은 뭘 알까요? 남자들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원래 부동산은 재료적으로 여성하고 더 잘 맞고요. 실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부동산 거래는 여성들이 많이 하죠. 또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민정수석이 했다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개인의 주택을 개인이 얼마에 내놓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고 다만 이제 이것이 공직자의 양심과 어떻게 배치되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논란해 볼 수 있는데 공직자의 양심은 곧 도덕적 관념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결국에 이제 청와대의 어떤 고위공직자가 되려 하신 분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은 다주택을 규제하고 또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는 임기 초부터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자, 2주택자 아니면 3주택자 이런 분들이 명예, 자신의 어떤 공직 직분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면서 처분했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당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실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와대 비서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공직사회에 엄청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척결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 그렇게 해서 비싸게 냈으면 나는 내가 비싸게 파는 게 뭐 잘못됐냐?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집을 안 팔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한 좀 당당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누구 탓이고 가격 문제가 어떻다 저쩌다 나는 몰랐다 한 거는 조금 치사한 변명이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7%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전셋값이 뭐 지금 뭐 50몇 주씩 오르고 계속 1년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아예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국토부에서 2015년도부터 이거 용역을 해갖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한제를 실시하면 최소한 5% 이제 5% 인상했을 때는 사실 5만 5천여 가구가 공급이 매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의 3.2에서 한 4% 그렇다면은 임대료가 추가 한 9%대로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새로 하는 부분들. 오히려 임대료가 폭등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잘 알고 있어요. 당에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전세 시장을 지금 더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이제 6만 호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풀린다 그래요. 서울시에만. 네. 그렇다면 그거 갖고서 움직일 시장은 아니고요. 이게 6만 호가 이제 청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4년 후에 입주할 때는 조금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더 쬐면 쬐수록 더 후끈 달아오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진짜로 최대 상승폭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뭐 우리가 한번 이거 경험했잖아요. 1년에서 2년으로 할 때. 네, 그때 23% 올랐거든요. 그 다음엔 16%.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욱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경악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공공재건책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압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 재건축 규제 하나는 절대 안 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정부의 취지가 의도가 어쨌든 세입자들을 좀 보호해주고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가져오지 않게 해서 좀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뭐 고모님 말씀 들어봐도 그 전세 물량이 위축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 중에 상당수가 서민들 뭐 중산층일 텐데 그분들이 결국은 또 피해를 보는 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제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뭐 좀 안정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많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세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매매 시장이 정부는 안정됐다고 보고 있고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0.04%인가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신고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어떤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이제 매매가 체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등을 줄 중심으로 해서 매매 시장의 안정을 확실하게 장악을 했느냐, 매매 시장을 안정시켰느냐의 부분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매매 시장의 한풀 꺾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전월세 3법,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려했던 대로 지금 전세 시장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대책을 하기 전에 사실은 투기 세력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또 실거주 위주로 사실은 정책을 굉장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에 있어서 실거주를 하기 위한 어떤 집주인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전세가 초저금리 하에서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상황인데 각종의 규제를 갖다가 덧붙이게 되니까 전세 부분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선택하겠다 이런 쪽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 56주, 57주, 이는 1년 이상 지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승률이 더 높아져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월세 상한율, 즉 전세 부분들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월세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월세 부분을 또 억누르기 위해서 가격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지금 가격 부분을 직접적으로 또 통제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율을 현재 4%에서 2%로 하게 되면은 전세 월세가 매력이 없으니까 전세로 있지 않겠냐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물건이 없어서 4천 가구 있는 단지에 전세 물건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씨가 말랐다는 그렇죠. 표현이 맞네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심리적으로 볼 때도 기존의 지금 전세 시장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전세로 있는 분들도 재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법에 있는 그런 그 권리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해당되는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 눌러앉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분히 물량으로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 자체가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그러니까 갱신하는 경우 말고 신규 경우에는 사실 제한이 없는 상황들을 추가로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대책을 무슨 지금 하루 뭐 한 달, 2주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덧칠하고 하다 보면요. 결국 제가 잘 미술에서는 잘 모르지만 자꾸 덧칠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검은색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색깔이 섞이면은 검정색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암흑으로 저는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은 잘 모르면 이쯤 해서 좀 손 떼시는 것도 조금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2 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을 한 번은 무조건 이제 해줘야 되는 요청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걸 두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짧게는 2년 아니면 길게는 한 4년 후에는 임대료가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뭐 우려와 비판들이 나오니까 정부가 아니다 그럼 신규 계약도 우리가 이거 잡아놓겠다라는 뭐 의도인 것 같은데 글쎄 우려점들을 두 분은 많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서 이제 2년 하다 보니까 계약이
4년하고 새로운 신규 계약에 대한 어떤 규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할 수 올라갈 있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입법 과정과 이제 후속 시행 법령에 의해서 저는 조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진 임대차법이 2+2, 그러니까 2년에서 2년을 더하는데 31년이 걸렸거든요. 31년이 걸리다 그렇죠. 보니까 또 임대차 법안의 어떤 처리 과정에서의 일단 가장 시급한 계약갱신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제 5% 상한제. 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세까지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온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주도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폭락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012년인가요? 2013년에도 이 전세 소멸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시장이 없어질 거다. 근데 현재까지 전세 시장이 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전세 폭락론은 그때보다도 더 과격한 용어죠. 그러니까 전세는 망한다라는 어떤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 경제적 어떤 컨디션들을 다 무시하고 나오는 어떤 저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물론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요. 세입자는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집어넣게 되면 전세금을 집어넣게 되면 어쨌든 이자 월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땐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결국에 내가 이 무이자 대출을 가지고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가 사금융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금융 기능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상당한 유동성이 투입돼 있고 그 전세 자금이 전체적으로 한 560조에서 600조 원에 달한다라는 전세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가계대출에서 지금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유동성 때문에 이제 집값의 어떤 상승의 주범이라고 일종의 전세 자금이 얘기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투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 내가 집을 투기해서 투기를 한다라는 목적 또는 내가 투자를 한다는 목적은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이익이 큰데 기대이익이 크지 않다라면 기대이익이 크지 않고 앞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캐피탈 게인을 포기하고 그다음에는 월세 수입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그건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안정세를 보이거나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이익이 없다라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세 전환율 4%가 기준금리 0.5% 플러스 3.5% 얘기하고 있는데 이 3.5%를 좀 조정해서 2%에서 3% 내에 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집주인한테 유리할지 모르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결코 집주인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전월세 전환율의 어떤 퍼센테이지 조정을 한다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폭등하고 다시 월세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려고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돼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4%로 전월세 전환율이 돼 있는데 이걸 한 2%대로 낮추겠다. 그래서 좀 부담을 줄여놓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국을 다 맞춰서 똑같은 숫자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지역별로 분명히 이제 차이를 둘 겁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 수도권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기준만 낮춰놓고 거기에 하나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가는데 사실 전월세 이 전환율 규제가요 5% 상한제보다 훨씬 더 경제에 교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월세는요 임대인의 소득하고 바로 직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교란 자체보다를 떠나서 지금 모든 세금이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늘려주면서 임대인의 소득을 깎아내리는 부분. 이러면요 시장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게 사실 뭐 은연중에 자기네들 속내를 나타낸 이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사실 월세가 안정적으로 가는 건 전세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를 4%에서 2% 간다는 것은 전세가 올라간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올라가면 월세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도 다 지금 은연중에 생각을 했는데 말은 못하고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도 뭐 전세 월세 전환하고 이래서 전세 잡고 그렇지만 전세가 올라간다는 건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오는 순간 그렇다면 진짜 우리 댓글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저한테 울림이 있는 게 내 집 갖고 은행 이자 내는 거하고 내 집 없이 매월 월세 나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전세 지금 잡으려다가 월세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정책이 뭐 뒤죽박죽하고 바뀐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스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뭐 누구 잘했다, 누구 잘못했다 이보다 다시 추스리려면 진짜 정부에서 지금 주택 정책은 아주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공급해 주는 거냐, 저소득층이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는 거냐, 네. 투기자를 잡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혼재하지 말고 딱 하나, 두 개 집중적으로 정책 목표를 이제 정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도 나오는 얘기가 벌써 남자는 모른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 시장과의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데 이렇게 신뢰가 깎이는 얘기 한 번 나오면요, 회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저는 이 정부 정책 당국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년 정도 수학을 했으면은 글쎄요, 조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알만도 한데 이제 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지금 매매 시장에서 참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임대차 시장으로 지금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안 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인위적으로 이제 확 눌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월세로 이제 가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짰는데 월세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월세 전환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참 제가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 전월세 전환율을 그렇게 2%로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다 따라가지고 열심히 이제 월세 받는 분들은 그냥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제 2%만 내가 해당되는 것만 받고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잘 순종적으로 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4% 전환율이 아니라 6%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월세 시장에서 월세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물처럼 빈틈이 있게 되면 다 들어가게 되는 마련인데요. 월세를 왜 정부에서는 매월 꼬박꼬박 동일한 금액을 영원히 낼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 때 우리가 사글세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제주도에 예를 들어 제주도에 뭐 1년살이 이런 거 할 때 내는 그 스타일 자체가 뭐냐면 10개월치를 일시적으로 먼저 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사실은 굉장히 사라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뭐냐면요, 월세를 내는 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낼 수 있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월세 중심의 전환을 갖다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월세를 갖다 집주인들은 호락호락하게 단순히 그런 형태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을 외국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창의적으로 아마 시장에 도입할 가능성도 많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부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고 자체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많은 쟁점 사항들을 갖다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감당도 못 하시면서. 그래서 본인의 능력, 즉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슈 한두 가지로 우선 집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성과를 한번 저는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이도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 예전에 반복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해서 대책이 뭐 23번째지 4번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없으면 또 대책을 내야죠. 이처럼 무책임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낸 것만으로도 좀 자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지금 5월 달부터 5, 6, 7, 8 4개월째 연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쯤에서는 만일에
지금 홍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이번에 낸 부분이 정책의 시장에서 효과가 없으면은 저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전에 그 김현미 장관처럼 한 달 이내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 되면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결기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그나마 없던 믿음마저도 끌어당겨서 영혼처럼 끌어당겨서 믿는 마음이 생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보고 저 사람들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확 바꾸다 보니까 저도 잘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화면은 임대인이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집을 전세를 주다가 월세로 바뀌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을 좀 계산을 해본 건데 뭐 상당히 뭐 설정돼 있는 가격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정기 예금이 한 2년 동안 예치를 해놓고 정기 예금 금리가 한 0.8% 정도 적용을 했을 때 세전 이자 수익이 한 88만 원 정도 되고 월세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제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보증금 3억 원짜리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나가는 숫자대로 만약에 실제로 임대인 수익을 얻는다면 월세로 바꾸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대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 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를 5억 7천만 원 정도를 줬다면 그 주택의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뭐 한 7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7억에서 10억 정도 하겠죠. 그 사이에 어딘가 그 이상이 될 예. 수도 있고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월세를 1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죠. 결국에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한 2억 원짜리 투자하면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받는다라면 오피스텔 5채가 아파트 10억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이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월세 수입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물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수치가 있냐면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있습니다. RIR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것이 이제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16.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20.0%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한 명의 임차인이 자신의 월급의 20%를 내야 수도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는 비율이죠. 이제 그 부분 내에서 이제 움직여지는데 이것이 RIR이 수도권에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랬다 해서 30%로 올라간다. 이거는 극단적인 값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허용 범위, 임차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투자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집 소유주 그 기존의 전세 가격이었던 범위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져 갖고서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지. 어떤 시장에 그런 거를 무시하고서 월세 가격만 극단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두 사람은 할 수 있겠죠. 한두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분양가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건데 월세를 과연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월세 전환율 논란을 따지기 전에 2012년 하고 지금 임대차 3법을 시작하는 거하고 했을 때 임대료 비율을 따진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진 아파트도 강남에 많거든요. 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너무 지금 이제 과도하게 지금 확장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택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주택을 사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보다 투자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택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기대이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값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이미 투입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럼 이자라도 보전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극단적으로 막 흔들리는 요즘과 같은 상황, 과거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전세와 월세 전환 문제, 그다음에 전세 소멸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가지만 결국에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하게 되면 월세는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결국에 그런 수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더 많지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서 전세가 갑자기 월세로 이렇게 뭐 급변동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그 일정 부분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1년에서 2년으로 전월세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2년 계약 기간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일순간으로 전세 가격이 한 20몇 %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삼전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죠.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그러니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줬는데 이번에는 여유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실시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충격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상당히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이재문 소장님의 네. 말씀,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왜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임차인의 보증금을 갖고 조금 돈을 보태서 이제 집을 사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전세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 굉장히 뭐 좋은 생각 같은데 지금까지 투기의 온상으로 치부하던 갭 투자자들한테 기대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사실. 네. 지금까지 아니, 이런 게 투기와 예. 전쟁을 선포했던 대상인데 이제 그러면 갭 투자자들이 이제 월세로 뭐 전환을 지금 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된다 그러는데 아까 이재문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냐면 2억에 1년 2천, 2억에 2천 나오면 전세율 5% 되면 원래 6억짜리거든요. 네네. 월세에서 전세로 돌아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 새로 이제 계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를 올려서 하고 전세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정책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대책이 있어요. 빠져나갈. 어떻게 시장을 이깁니까? 그래서 지금 뭐 월세 전세 시장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61%가 됐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1인, 2인 가구가 더 늘어난다면 지금 2,200만 채의 가구가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3천만 개로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큰 그림에서 나오지. 지금 뭐 결국은 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제가 뉴스 보면서 웃었는데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3분 카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물에 넣고 끓이고 그다음에 다 해서 맛없음도 하고 또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에 개인의 자산의 가장 큰 비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땜빵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동산을 치유 불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지금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번에 인선이라든가 이런 걸 뭐 다 하신 후에 정확히 가셔야 병의 원인부터 다시 쭉 아셔야 처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또 내놓고 이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기존 정책을 갑자기 뒤바뀌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경우도 있었어요. 임대주택이 특히 아마 그렇죠. 가장 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세제 혜택을 거의 없애려고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를 다시 발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서 임대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을 많이 해줄 테니까 집을 다 내놓고 세입자들 다 찾아서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한 3년여 지나니까 이제는 또 강화하고 세제 혜택 없애고 이러니까 사실 국민들 특히 임대사업자 지금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처음에 그렇게 하고 주택이 뭐 몇 개월짜리, 몇 년짜리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또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제 임대와 관련해서 사실 아까 제가 시장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어떤 정부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정부는 이제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품질을 다 균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이것은 이제 매매와 달리 사실은 많은 세입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반드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주거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모든 주택들이 다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 의도대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간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있는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최근에 어떤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물량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모래밭에 정말 바늘 찾는 것과 더 다름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자체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그쪽에 집중되는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정책을 균일한 어떤 대상물을 상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세입자들과 달리 집주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갭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시적으로 정부가 생각한 대로 월세 부분들을 전세로 하는 것을 또 전세에서 월세로 하는 것은 전환이 쉽지 않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예를 들어 그것을 반전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주담대를 갖다가 따로 받는다든지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에 최소한의 방법을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걱정 안 해줘서도 사실은 월세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남기기 위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정부는 사실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이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서지 못한 가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임대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넣었다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용 가치가 앞으로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네네. 모든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겠죠. 6월부터.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시장의 현황을 갖다가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심 아닌 자만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뜻처럼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서 그냥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이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화에서 특히 조직화된 어떤 의사표시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자, 놀랐을 때는 놀랐다고 해서 또 땜질식으로 제가 땜빵이란 말을 땜질식으로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또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바꾸어 줄 거야. 라는 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제가 입이 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네, 소장님 어떠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잦은 정책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건 맞죠. 그리고 네. 거기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선회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얘기는 갭 투자자들을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갭 투자자들의 어떤 한계점을 이제 드러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행 정부 정책은 유지가 될 겁니다. 또한 임대 3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기 임대 주택 사업자 4년짜리는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없어진 단기 임대 사업자나 8년 임대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도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임대 사업자를 안 하게 된 경우에 따르는 기존의 세금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발표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청와대 참모진이 일단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세 분이 지적해 주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또 되찾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뭐 정부와 청와대가 어떻게든 움직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시간 마련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주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